안녕하십니까. 예도는 지금부터 소시르와 구조주의라는 제목으로 강좌를 열겠습니다. 이 강좌는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사실 소시르와 구조주의,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대부분이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이 부분을 못 넘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프랑스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독일 관념론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죠. 칸트, 헤겔, 하이데거 이 부분에서 막히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을 뚫기 위해서는 이 오늘하고 내일 이어질 소시르와 이 구조주의를 제대로 파악해야 됩니다. 제대로 파악해야 여러분들이 들레즈라든지, 그 다음에 데리다라든지, 뿌꼬라든지, 그 다음에 또 리케르, 이런 학자들의,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의 어떤 그러한 담론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도는 이 프랑스 포스트 모더니즘, 그죠? 하이데거가 독일 쪽에서는 열어놓았던 실존주의와 더불어 포스트 모던적 사고가 하이데거를 통하여 열려지죠. 그런데 이쪽에서 특히 물론 니체는 양쪽을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니체는 그러니까 구조주의에서 말하는 구조라는 개념이 있죠. 그것은 무의식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이트와 니체를 아우르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니체, 프로이트, 하이데거, 막스는 사회비판 쪽에 또 다른 쪽에 서 있죠. 이러한 세 사람의 그런 사유들이 어떻게 보면 소시르의 일반 언어학 강의 있죠. 그거랑 그 언어 철학을 구조주의의 인류학에 적용시킨 레비스트로스의 이 사유, 이것을 넘어서야 여러분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도가 이것을 체계적으로, 부분적으로는 여러 군데에서 강좌를 열었지만은 이 소시르와 구조주의라는 제목으로 따로 강좌를 연 적은 없어. 그래서 오늘은 일반 언어학 강의에서 주로 소시르가 제네바 대학교에서, 스위스의 언어학자죠. 제네바 대학, 사실은 독일에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독일에서 하고 나중에 스위스로 돌아가서 프랑스에서도 공부를 했죠. 거기에서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특히 라이프치히 대학교에서도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소시르의 제네바 대학교에서 19세기 초반, 그러니까 1905년부터 11년 사이에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진 강좌를 제자들이 모아서, 그죠? 그 노트 필기한 것을 모아서 책으로 낸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작품이 포스트 모던을 여는 그런 핵심적인 계기가 된 게 독특한 개념이 체계라는 개념이에요. 예도는 이런 관점에서 소시르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레비스트로스를 분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소시르의 일반 언어학 강의에서 중요한 개념들을 빼내고 이것이 어떻게 구조주의에 연결되며, 그 다음에 후기 구조주의에서 중요한 개념으로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런 관점에서 소시르를 분석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소시르와 구조주의라는 이 두 개의 강좌, 1과 2의 강좌를 다 들으면 어느 정도 포스트 모던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사유를
배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도는 오늘은 그게 소시르와 구조주의라는 제목으로 1에서는 일반 언어학 강의를 다루겠고, 2에서는 특히 레비스트로스가 1955년도에 그 브라질의 대학교에서도 교수를 했죠. 그쪽 남아메리카 지역을 다니면서 인류학 기행을 기술했던 크리스테 트로피크라고 하는 슬픈 열대로 번역됐죠. 사실 이것은 그 이후에 나타나는 58년도에 나타나는 엉트로폴로지 스트루투랄레, 그러니까 구조 인류학, 그 다음에 62년도에 나오는 라펑세 소바조라고 하는 야생의 사고로 번역됐습니다. 이 두 개의 작품보다는 소시르의 적용이 조금 떨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도는 소시르와 구조주의의 두 번째 시간에서는 레비스트로스의 그 구조 인류학과 그 다음에 그 야생의 사고 요 부분에 집중해서 다루겠고,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 어떻게 하여 이러한 데리다라든지 들레즈라든지 리케르가 왜 이 구조주의를 깨고 후기 구조주의로 넘어가는지, 이런 부분을 예도가 집중적으로 살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서 예도는 그 유명한 쿠흐트 링귀스티크 제네랄레라고 하는 일반 언어학 강의, 그죠? 이 작품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구조주의와 후기 구조주의로 와의 연관 안에서 어느 점이 중요한지, 여러분 이런 게 중요한 거겠죠. 그걸 뭐 달달 외우고 그런 게 아니라 왜 구조주의와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와 데리다, 그 다음에 락강한테도 중요합니다, 레비스트로스가, 그죠? 그 다음에 또 들레즈, 리케르, 이런 철학자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고찰하기 위한 일반 언어학 강의인 거야, 오늘은. 이제 이해가 됐죠? 요 방향으로, 요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예도가 오늘 강좌를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하는 강좌는 정말 뜨거운 강좌라고 할 수 있겠죠. 소시르와 오늘부터 하는 두 개의 강좌, 소시르와 구조주의, 이를 일반 언어학 강의를 파헤치는 그런 방향을 갖고 오늘 강좌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소시르는 일반 언어학 강의에서 기호론을 이야기하죠. 기호가 뭐야, 여러분? 기호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니피앙과 시니피에로 이루어지는데, 시니피앙은 뭐야? 소리 이미지야.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또 의문론을 다루었던 트루베츠코이라는 학자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로만 야콥슨이 또 다른 방식으로 언어학을 가지고 철학을 이야기하는데, 특히 벤베니스트라든지 리케르라든지 이런 프랑스 철학자들이 이러한 의문론을 갖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시르 말고 로만 야콥슨의 의문론도 사실은 매우 중요한 그런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어, 언어 철학이라고. 그런데 어쨌든 페르디낭 디 소시르는 그 기호를 시니피앙과 시니피에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기표, 시니피앙은 뭔가 하면은 소리 이미지, 그 기호를 가지고 말을 하게 되면은 뭔가 소리 이미지가 나타나겠죠. 음성이야,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전달되었을 때 드러나는 개념이 발생하는 거야, 그죠? 그 개념을 시니피에라 그래요. 그 기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소리와 개념의 결합이 바로 뭐야?
기호예요, 기호. 그게 기호의 구성은 두 가지인데, 시니피함과 시니피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결합에 의하여 그 의미가 발생한다. 그런데 사실은 소시르는 이렇게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의미는 이 시니피함과 시니피에의 1대1의 대응 관계에 있는 게 아니야. 이게 매우 중요해, 소시르한테는. 그래서 기표와 기의의 관계는 자의적이야. 인위적인 거라고요. 임의적이라고 만들어낸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나무라는 우리나라 말과 실제 나무하고는 어떤 그 유사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 물론 상형 문자로 들어가면은 나무의 그림의 모양이 이제 나무목 이래갖고 나무의 모양을 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소시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학자들이 그렇게 우스운 게 아니야. 그런 반론이 제기되려 그러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표가 있어. 기표를 통하여 소리 이미지로 말을 해요. 맞죠, 여러분? 그런데 이 기표라고 하는 게 모든 나라에서 나무가 다 똑같아. 독일어는 바움, 그 다음에 영어는 트리, 그 다음에 또 그 불어는 알복, 그 다음에 또 뭐 각각 다 다르잖아, 여러분. 기표와 기어이가 다 달라. 나라마다 다 달라. 문화적 차이에 의해서 각각 다 다른 그러한 기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1대1의 대응 관계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소시르의 혁명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어떤 언어학자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대1 대응 관계가 아니라 기표들의 차이에 의해서 그 다음에 기표와 기의의 차이에 의해서 그 다음에 언어 체계의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 그리고 여기서 언어는 단어입니다, 단어. 그 단어들의 차이에 의해서 의미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언어 체계로부터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체계 속에는 차이밖에 없다 그래. 디퍼헝스밖에 없어. 그래, 이게 매우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은 기표에서 기의로 바로 의미가 나가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게 트리라고 하는 나무는 트리가 아닌 다른 T로 시작하는 다른 무수한 단어들과의 기표들 사이의 차이에 의해서 의미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뭐야? 월요일이라는 그 의미는 월요일이라는 단어에서 마치 의미가 곧바로 나가는 것 같잖아. 그건 여러분이 학습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면밀하게 들어가 보면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 이 나머지 6개와의 기표의 다른 차이, 앞쪽 단어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는 거야. 그러면 기표들의 체계가 형성되잖아요. 그 의미는 이 체계로부터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체계가 먼저 뭔가 있어야 되는 거야. 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의미가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의와 기표의 관계는 1대1 대응 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뭔가 하면은 그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방법으로 영어로 알버트렐입니다. 그러니까 임의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거야. 자의적 관계를 갖고 있어. 독일어로 빌키얼리히야. 자의적 관계. 이해가 되죠?
이것이 나중에 레비스트로스한테서도 엄청나게 동일한 문화 적용의 해석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첫 번째 그게 중요해. 이 기호들은 체계의 차이, 그게 다른 기표들과의 차이에 의해서 시니피에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의미가. 그러니까 그 기표의 단어 하나에서 의미가 바로 딱 지시체가 나가는 게 아니라고. 여기에서 엄청난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체계가 이제 형성되는 거예요. 기표들의 체계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론과 가장 다른 게 뭐야?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철학에서는. 그러니까 해석학이라든지 칸트의 인식론이라든지 이런 인식론과 다른 게 뭐야, 여러분? 인식론하고 다른 게, 그게 칸트라든지 후설의 현상학과 다른 게 뭐야, 여러분? 응? 여러분, 이런 걸 알아야 데리다가 목소리와 현상에서 후설을 까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걸 다 알아야, 이런 구조의 개념을 알아야 리케르가 구조주의와 해석학이라는 논문에서 구조주의를 까고 후기 구조주의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 데리다가 해체라든지 차연의 개념에서 소시르의 개념 안에서 소시르를 비판하면서 넘어서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들레즈가 사용하는 그러한 구조 개념이 사건적 구조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러한 소시르로부터 출발되는 이런 체계, 언어의 체계라는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후기 구조주의가 다 여기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 체계를 레비스트로스는 문화 인류학의 구조로 갖고 가는 거죠, 여러분. 내일 두 번째 시간에 예도가 좀 상세하게 들어가서 하겠지만, 그러니까 체계는 뭐야? 언어의 기표들의 체계예요. 이 기표들의 체계는, 체계 안에는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이 차이로부터 시니피에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두 개 다 합쳐서 기호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론과 다른 게 뭐예요? 인식 주체와 상관없이 체계는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혁명이 되는 거야. 이게 후기 구조주의에서 이게 니체랑 연결될 수 있는 거라고요. 프로이트의 무의식보다는 니체의 문학 무의식과 연결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들레즈가 이 구조를 갖고 가서 재해석할 수 있었던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체계는 말하는 파롤과 따로 있는 거예요. 오히려 파롤은 이 체계에 근거해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기서 랑거와 파홀이 갈라지는 거예요. 파홀은 뭐야? 개인의 주체가 말을 하는 거잖아. 이 말을 하는 것에서 의미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따로 체계가 있고 그 체계로부터 의미가 산출되는 거고, 여기서 연사적, 개사적도 다 나오는 거예요. 통시와 공시가 또 나오는 거야. 디아크로니와 또 뭐죠? 싱크로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중요한 거는 기호의 시니피에는 기호 관계에서 언어 체계의 기표들의 차이에 의해서 개념이 발생한다라는 거. 이제 이해가 되죠? 그게 완전 다른 거야. 그러니까 체계는, 시스템은 언어 체계가 따로 인간 주체와는 상관없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구조주의자와 후기 구조주의자들은 이 체계를 무의식으로 봤던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뚫리죠.
백날 일반 언어학 강의를 백날 읽어봐야 이런 책에 이런 구조주의와 후기 구조주의와의 연관 안에서 설명을 듣지 않으면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체계는 뭐야? 체계는 무의식인 거야. 보이지 않는 거야. 거기에 의해서 바홀은 그러니까 사회적 계약 관계야. 그래서 이 체계를 소시르는 랑그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랑그가 뭐죠? 이 랑그가 먼저 체계를 이루고 있고 바홀이 그것으로부터 규칙을 얻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적 체계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고 바홀이 말할 수 있는 조건이 랑그야. 이 체계가 먼저 있고 랑그가 먼저 있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바홀이 가능한 거야. 이제 이해가 되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비스트로스가 볼 때 그렇다 그러면 이 체계 언어의 이러한 체계를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의 원형으로 갖다 놓고 신화라든지 제의라든지 그러니까 뭐예요? 내일 하게 되겠지만은 그 엉트로폴로지 스트룩투랄러에서는 친족 관계의 체계에 갖다 놓는 거고 그 다음에 라펑세 소바조에서는 뭐죠? 종교와 그러니까 종교는 여기서 토테미즘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템과 예술 체계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동물과 식물의 분류 체계, 그 다음에 또 다양한 문화 형식의 문화 원형의 체계 속에 갖다 놓는 거예요. 이러면서 문화 해석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롤랑 바르트 같은 사람은 자기의 신화학에서 이것도 언젠가 또 강의를 해야 되는데 에스제트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또 자기의 다양한 신화학의 작품들에서 이러한 현대문화, 레스토랑의 문화 그런 것들을 이러한 소시르의 언어 체계를 갖고 해석을 하잖아, 그죠? 롤랑 바르트 이것도 후기 구조주의자로 들어갑니다. 롤랑 바르트의 문화 분석은 상당히 세련됐어요. 현대 문화를 분석해버려, 여러분. 우리 오늘날의 광고라든지 잡지라든지 아주 현대적인 모던한 것들을 다루는 그런 학자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가 문학가인지 철학자인지 저는 뭐 구분은 안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소시르의 이러한 기호의 개념에서 랑그와 바홀의 개념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니피안과 시니피에의 개념은 그런 방식으로 1대1의 대응 관계가 아니라 그 의미는 이미 사회 규약에 의해서 랑그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 그 사회 규약에 의해서 체계로 만들어진 언어 체계가 미리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바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면 의미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 통시와 공시를 또 설명해야 돼요. 통시가 뭐예요? 통시는 당연히 언어의 단어의 발전사라든지 아니면 언어의 발전사를 다루는 거예요. 공시는 뭐야? 공소는 언어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시르의 혁명은 이 공시 체계를 미리 이야기를 하고 통시는 여기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시를 말하지 않는 게 아니야. 언어의 발달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에서도 변형된 개념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텔레비전이 20세기 전에는 없었잖아, 여러분. 핸드폰이 나온 게
지금 얼마 됐어. 이런 식으로 언어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기원을 갖고 있고 역사적 발전을 거듭해 나가는 거예요. 언어는. 그죠? 모든 심지어 단어의 개념사가 따로 있어. 베그리프스 게시히테가 따로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몇 세기에는 뭐가 발달했고, 그래서 단어의 영어 단어라든지 불어 단어라든지 독일어 단어도 다 단어 한 개가 뜻이 한 개가 아니에요. 어떤 단어는 수십 개가 넘어, 여러분, 뜻이. 이거 뭐 단어가 왜 이렇게 많이 생겼나? 그게 아니야. 그런데 원시 시대로 기원으로 올라갈수록 그 의미는 단순해지겠죠, 여러분. 거기로부터 계속 파생되어서 의미들이 가지를 쳐서 다의적인 그러한 의미 체계를 형성한 거야, 여러분. 이게 통시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왜 통시가 주가 될 수 없는가 하면은, 언어의 의미는 일단은 이러한 차이들의 체계에서 나타난, 그게 시니피앙의 다양한 기표들의 집합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무의식과 문화의 무의식과 사회의 무의식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체계가 따로 있는 거야. 여러분은 뭔 말인가 하면, 한국말에서 나는 나무를 보고 있다. 여러분들 의미를 내가 예도가 말하니까 의미가 들어오죠. 아니,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국말이라고 하는 체계를 미니 학습에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재한 기표, 그러니까 개사적인, 내가 예도가 나무를 본다 할 때 이 연사적이잖아. 이 신테그마틱한 거, 그 다음에 파라디그마틱한 거는 뭐야? 개사적인 거죠. 이 개사적인 부재한 기표를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이건 데리다가 자기 소시르를 까면서, 데리다는 소시르 안에 있는 이론을 갖고 소시르를 공격해버려. 글쓰기와 차이에서 하이데거 비판하는 부분 말고 소시르 비판하는 부분에서 주제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야? 말을 할 때 이 연사는 예도가 말하는 연사에서 말이 나가는 게 아니야. 연사는 뭐예요? 예도가 나무를 본다. 이게 연사야. 연결시키는 거. 빠홀에 의해서 연결이 있잖아. 계산은 뭐야? 부재한 기표야. 예도라는 이 주어에다가 나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선생님, 교수, 그 다음에 아니면 노동자, 인간의 다양한 주어를 붙일 수 있죠. 나무에다가 나무 아닌 다른 명사를 붙일 수 있죠. 본다에다가 느낀다, 그 다음에 뭐 만진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그거에 상응하는 부재한 기표들이 있겠죠. 이 개사의 관계를 여러분들은 체계로서 이미 학습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연사를 갖고는 의미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지. 이게 다가 시니피앙의 어떤 그러한 1대1의 대응 관계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기호들과의, 다른 기표들과의 차이에 의해서 의미가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철학은 이렇게 재미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향하여 끊임없이 질주하고 있고, 언젠가 지적까지도, 지적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오만 바디유부터 시작해서 아감벤까지 모든 철학자를 다 건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유가 확 터져서 그런 것들을 소설처럼 읽을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뭔 말인가 하면은 이런 그게 연사계사도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산은 뭐야? 레스토랑의 음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롤랑 바르트가 이런 쪽으로 나가는데, 문화 분석에서 여러분들 레스토랑 가면은, 짜장면집 가면은 뭐가 나와?
양장피, 또 뭐야, 또 뭐 다양한 거 나오잖아. 얘도는 뭐 짬뽕과 짜장을 좋아하지만, 그리고 짬뽕과 짜장은 제일 끝에 나온다고, 여러분. 그죠? 가격도 뭐 싸고, 사실은 짜장면 짬뽕 먹으러 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걸 뭐야? 이걸 개사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짜장면을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그게 문화기호에서 이미 개사의 이러한 부재한 기표들은 문화 전체를 다 지배하면서 기호로 표시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처음 어렸을 때는 이 문화를 다 모를 때는 나는 연사만 알아. 나는 짜장면 먹고 싶어. 그것만 알아. 그런데 문화는 이미 체계로서 레스토랑에 가면은 그 체계가 쫙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공시체계가 언어학에서는 통시도 중요하지만 공시체계가 앞서 있는 거다, 이래 말. 그래서 언어학의 그러한 많은 언어학이 통시를 주제로 삼고 연구했지만은 소시르는 공시가 일차적인 거다, 이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체계를 먼저 다루고 통시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공시를 갖다가 왜 중요하게 여겼는가 하면은 이것이 언어 체계에 있어서 통시가 가능하려 그러면 언제나 공시가 앞서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고 봤던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통시도 중요한데 그 통시는 2차적 관심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봤던 거예요, 소시르는. 그래서 소시르의 말에 의하면 이 통시는 뭐냐? 통시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에벤트멍이에요. 그러니까 사건이고 체계는 뭐야? 랑거잖아, 그죠? 공시는 체계야, 여러분. 그러니까 통시가 아무리 자기 자신의 시간성을 갖고 사건으로서 나타나서 무질서를 만들어낸다고 해도 이 체계의 전체를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체계에 어느 정도의 변화는 가져올 수 있지만은 이 체계가 끊임없이 그러니까 통시의 변화는 결국은 공시체계로 포섭된다는 이야기예요. 가다머적으로 말할 때는 우리의 이러한 전통과 역사 비판이 결국은 전통으로 포섭된다라는 이야기라고. 이해가 돼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시의 모든 연구는 결국은 공시체계로 또 포섭되고 그 공시체계를 강화시키고 또한 또 다른 또 새로운 통시체계의 변화는 또 다른 공시의 전체 체계에 더해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야. 아무리 날뛰어봐야 통시는 공시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시는 통시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인 거야. 이해가 됐죠? 이래 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 봐봐요. 여러분 역사 시간이 뭐예요? 역사와 시간은 뭐예요? 사건이죠. 통시지 뭐. 시간의 변화를 다루잖아. 그런데 공시는 뭐예요? 공시는 이런 시간의 변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의 무의식을 우리는 보이지 않는 문화의 무의식 위에서 우리는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금방 했는데 개사와 연사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아까 그 설명으로 마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체계가 뭐냐? 그 레비스트로스한테로 가고 그 다음에 또 뭐죠? 후기 구조주의자들, 데리다, 락강, 들레즈, 그 다음에 리케르한테로 가면서 이 체계가 뭐냐? 무의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문화 무의식인 거야. 그런데 리케르 같은 학자는
이 무의식의 개념을 무슨 프로이트가 말하는 욕망과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봐. 그의 구조주의와 해석하게 보면은 그는 이걸 칸트의 카테고리 범주와 연결시키고 있어. 범주와 같은 선언적으로 앞서 있는 걸로 비유하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으면서 파롤이 말을 할 때마다 알게 모르게 이미 작동하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칸트의 범주와 같은 그런 오성 안에 있는 범주와 같이 그런 방식으로 이미 앞서서 선언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그러한 구조와 같은 거라는 거야. 탁월한 설명입니다. 저는 리케르 말에 상당히 동의하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이 구조는 둘레즈한테서는 뭐야? 욕망 기계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그죠? 그 다음에 천의 고원의 지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구조, 사건, 변화하는 사건으로서의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야? 그 락강한타로 가면 뭐야? 이 구조가 상징계의 언어 질서를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 개념이 결국은 무의식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프로이트보다는 예도가 볼 때는 프로이트보다 앞서 니체가 이러한 우리의 문화 속에 들어있는 무의식의 구조를 파헤치면서 미셸 푸코가 그것을 고고학이라든지 계보학을 고고학으로 봤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둘레즈 같은 그런 학자도 지층으로 갖고 가잖아. 이게 프로이트의 무의식 개념인데 사실은 프로이트보다는 니체에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니체는 최초의 문화 무의식 분석자야, 여러분. 그 점에서 포스트 모던의 선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레비스트로스랑도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건 내일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레비스트로스가 프로이트뿐만 아니라 칼 융의 영향도 받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원형으로 가게 되면서는 사실은 니체적 사유가 제대로 알았다 그러면 니체적 사유를 갖고 갔겠죠. 들레즈는 오히려 니체 쪽에 의존하잖아, 프로이트보다는. 그죠? 이미 들레즈 강좌에서 예도가 이런 것들을 다 했듯이. 그러니까 이 책에는 언제나 이미 파롤이 말을 할 때 작동하고 있는 랑거야. 그러니까 랑거는 체계야. 이해가 돼요. 이걸 하이데거로 연결시키면 하이데거의 존재 구조를 이 체계에 갖고 갈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구조로서 인간의 의식을 미리 결정하고 있는 그런 것.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다자인, 코기토, 그런 것으로도 비유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그죠? 확실하게 어떤 그 체계로서, 보이지 않는 문화로서, 문화의 어떤 원형으로서, 담아내고 있는데, 왜 이게 언어 체계가 그러면 문화의 체계로 변화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의문 생기지 않아? 아니, 이 언어 체계가 무슨 문화의 친족 관계라든지, 레비스토로 종교의 토테미즘이라든지, 아니면은 식물과 동물의 분류학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예술의 어떤 그러한 손재주 부리기라든지, 이런 것들 안에서 이런 것들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게 과연 이런 체계가 그러한 우리의 문화의 심층 속에 숨어 있는 그러한 최초의 신화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여러분, 의문 생기지 않아요? 그렇지 않죠. 왜죠? 우리 문화는 인간에 의해서 결국은 만들어진 거야, 여러분. 문화는 신화도 그래.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때 인간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미 그 문화의 체계를 개인이 만드는 게 아니야. 맞죠? 개인의 영향에 의해서 문화가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모든 문화의 심층은 집단과 관계되는 거야, 여러분. 그죠? 그런데 그 집단의 무의식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언어 속에 그게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봐. 언어 체계 안에 이미 우리 인간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어. 그리고 이 인간의 역사는 알게 모르게 문화를 만들어내는 도구로 사용됐던 거야. 그러니까 개념사를 연구하더라도 그 개념을 올라가면 언제나 자연과 문화의 경계가 드러나요. 맞죠? 그러니까 이러한 언어에 대한 체계가 무의식적 기능으로 구조주의자인 레비스트로스와 그 이후에 프랑스 후기 구조주의자들이 이런 것들을 갖고 가서 각각의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방식들대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체계가 의식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랑그는 파롤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파롤이 랑그에 근거해요. 자기가 말을 통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랑그는 미리 앞서 있는 것이요.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우리의 대가리 속에 있는 선엄과 같이, 선엄적 범주와 같이, 그리고 칸트가 이거를 또한 객관적 영역에서는 이 자연 세계에도 적용시키잖아. 그죠? 그 범주를. 그러니까 자연 세계 안에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운동에 의해서 자연의 체계를 이야기하잖아, 여러분. 이미 보이지 않게 어떤 선엄에 의해서 구조로 이미 작동하고 있는 그러한 표야. 근데 이게 구조주의랑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일치가 된다고, 여러분. 그래서 구조주의는 사건을 다루지만은 이 사건을 체계 안으로 포섭해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의 힘보다는 공간의 힘을 자랑하는 게 구조주의야.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파롤을 랑그 안으로 포섭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랑그의 차이로 끊임없이 역사의 시간을 되돌려 놔버려. 이게 인류학의 앙트로폴로지의 어떤 그러한 구조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공간 예술인 예술과도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제의 알죠? 제의가 뭐야? 제사 지내는 거잖아. 여러분 제사의 시간이 있나요? 여러분들 종교적 제의의 시간이 있어? 역사의 시간을 오히려 제의의 공간 안으로 흡수해버려. 제의의 시간은 성스러운 시간이에요. 그 모든 신화와 종교 의례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시간은 이러한 역사의 시간을 성스러움의 시간으로 바꿔버려. 그러니까 이 의례는 구조예요. 인간의 어떤 그러한 종교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는 구조로 볼 수 있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그 성스러움의 시간은 우리의 역사적 변화를 공간으로 해체해버려. 예배를 드릴 때는 시간보다는 신과의 합의를 통하여 공간적인 그러한 구조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시간의 공간화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맞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인간은 그 공간을 벗어나서 역사의 시간 속에서 또 살아가는다는 거야. 이건 하나의 예를 든 거야, 예서가, 여러분. 그러니까
공시 안에서 통시를 다루는 거야. 구조주의도,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소시르의 이러한 개념들, 임의적이다. 여러분, 임의적이라는 게 뭐예요? 체계는 인간이 만들어낸 언어 체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파롤이 지금 말하는 체계예요, 여러분. 여러분, 언어가 여러분들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만든 거예요. 아니, 언어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 한 민족의 공동체에, 수백 년, 수천 년을 걸쳐서 끊임없이 내려왔던 그런 체계라고. 그러니까 그 체계는 우리 인간이 현재의 인간의 어떤 무의식적 원형으로서 작동하는, 현재 인간이 말을 할 때 무의식적 원형으로서 언제나 이미 하이데거적 용어로 언제나 이미 파롤을 말하는 주체에게 언제나 이미 작동하고 있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무의식과 같은 거라는 거. 이런 무의식의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뭐 욕망 개념과 연결시키기도 하고, 문화 무의식에서는 폭력이라든지 살해라든지 다양한 신화의 주제들을 갖고 또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런 보다 더 상세한 레비스트로스가 이러한 소시르의 통시와 공시의 개념, 랑그와 파홀의 개념, 그 다음에 분류 체계 안에서, 그죠? 나타나는 그러한 공간의 개념들, 그런 통시적인 활동들이 어떻게 하여 공시에 기대고 있는지, 통시를 말하는데 그 통시는 결국 뭐죠? 공시에 기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시르를 의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죠? 그 레비스트로스의 그러한 사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레비스트로스도 곳곳에서 자기의 이러한 공시와 통시를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것에 불만을 품을 때가 많았어요. 그 이유는 뭔지 알아? 정신 개념 때문이에요. 인간의. 이해가 돼요? 인간의 정신 개념 때문에 그러는데, 그 정신 개념 때문에 이런 구조주의 인류학이 부분적으로만 타당하고 보편적인 어떤 그런 모든 곳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사유는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서 걱정스럽게 슬픈 열대, 구조 인류학, 그 다음에 또 그 야생의 사고, 곳곳에서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이제 내일 예도가 그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겠습니다. 재밌죠? 그래서 소시르의 그 일반 언어학 강의에서의 그 중요한 개념들은 결국은 이러한 구조주의에 적용되면서 레비스트로스의 사유를 지배했고, 그 이후에 다양한 프랑스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에 의해서 이것을 또 해체하면서 또 다른 방식으로 문화를 해석하는 그러한 것에 이용되고 있었다라는 것.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랑그라는 개념, 체계라는 개념은 파홀로서의 사건으로서 나타나는 파홀의 개념과 대칭적으로 대립되는 것으로서 언제나 이 파홀의 무의식의 기능으로서 작동하고 있었다라는 것. 이게 바로 소시르가 남겨준 유산에서 가장 많은 구조주의자들과 후기 구조주의자들이 활용하는 그러한 체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 한번 봐봐.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텍스트의 빈 공간이 뭐야? 데리다적으로 말할 때. 빈 공간이, 그 다음에 또 아감벤이 말하는, 행간이라고 하는 거. 그런 개념들이 다 뭐야? 어디에 적용될 수 있어? 그게
너 쓰여진 문자는 뭐겠어? 그러면 텍스트 안에서 그거는 바홀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보이지 않는 공간에 의해서 빈 여기 아주 좋은 설명이 또 될 수 있겠네. 빈 공간은 뭐겠어? 개사야, 개사. 부재한 기표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게 데리다의 해체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개사가 언제나 작동하지 않는데 의미가 어떻게 생겨요, 여러분? 그러니까 데리다의 관심은 사건에 가 있었는데 그 사건이 구조를 해체한다고 본 거예요. 그 사건은 뭔가 하면은 바홀이지만 다시 말하면 어떤 문화의 전통을 텍스트로 볼 때 텍스트 안에서 수사학적인 그러한 다의적 의미를 발생시키는 지점이 있겠죠. 그게 보이지 않는 여백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 수사학적인 어떤 그러한 다의적인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지점을 찾아내서 전체 텍스트를 해체해버려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게 구조를 인정하지만 그 구조는 언제나 이러한 특정한 지점의 사건에 의하여 해체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개념도 있고 이미 모든 텍스트의 빈 공간, 모든 시집의 빈 공간에 뭐죠? 시를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연사적으로만 글을 읽나요? 여러분들이 그 시를 읽으면서 개사를 항상 부재한 기표를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작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맞죠? 야, 이게 소시르가 이게 참 그러니까 이미 작동시켜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의미를 끊임없이 획득해. 결코 어떤 텍스트도 문자에서 바로 의미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러한 공시와 동시의 사이에서 소시르와 레비스트로스가 소중히 여겼던 그 공시 체계 자체는 통시가 없이는 또한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데리다의 그러한 전략들, 텍스트 전략들, 비평 전략들은 이런 것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소시르 안에서 소시르를 해체해버려요. 데리다의 전략은. 네가 말한 대로 공시가 중요하다. 근데 차이가 있다. 근데 그 차이는 뭐냐? 그 차이를 명백히 하는 건 바롤이 아닐까? 어떻게 공간이 시간이 없이 열려질 수 있을까? 이런 말들. 리케르는 구약 성서 신학자를 붙잡고 이스라엘의 신화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레비스트로스는 무슨 네가 말하는 토템은 아시아와 인도와 아시아와 유럽, 그 다음에 이집트, 바벨로니아, 셈족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권에는 적용되지 않는, 너가 말하는 거는 호주라든지 호주 주변에 서구 문명으로부터 보호되었던 섬나라들, 그 다음에 인디언들, 아프리카의 몇몇 지역들, 토템을 사용하는 그런 지역에서는 네가 사용한 공시체계가 맞다. 그러나 모든 문화에서 네가 말하는 레비스트로 그 구조가 적용되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폰나드의 구약 성서 신학을 들고 가서 박살을 내버려요, 리케르는. 이런 방식으로 전략이 달라. 둘레즈는 이 구조를 움직이는 구조로 갖고 가버려요, 여러분. 사건적으로 매 순간 나타나는, 변화되는 욕망의 이동과 그 다음에 지층의 어떤 변화와 이동을 표현하면서 움직이는 구조를 이야기하죠, 그죠? 그런 방식으로 나가는 거고. 하여튼 이러한 소시르의 개념에서 이 랑그가 바홀의 무의식적 기능으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기표의 움직임을
왜 락강이 무의식의 어떤 그러한 것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었던지 여러분 해야 될 게 너무도 많죠. 독특하게도 이런 것들이 프로이트가 꿈의 해석에서 말했던 환유와 은유와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 또 로만 야콥슨의 그러한 의문론과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재밌었죠. 오늘 소시르와 구조주의 첫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예도는 이 일반 언어학 강의가 구조주의와 후기 구조주의에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지를 그것에 관점하여 다루었고 오늘 1이죠. 그리고 소시르와 구조주의 2에서는 제목을 레비스트로스의 작품인 구조인류학과 야생의 사고 여기에 맞추어서 내일이나 또 두 번째 시간에서 강좌를 열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주스.